내 이름은 장국영. 35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교무실을 나서던 그날 나는 정말 홀가분했다. 퇴직금과 연금이면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다. 아내도 처음에는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라며 웃었고, 우리는 함께 여행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의 일상을 그려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아내가 나에게 말을 거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무언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자주 짓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학교에 나가고 아내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었는데 갑자기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서먹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나는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다.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괜히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몇 번 더 도우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요? 오히려 더 일만 늘어나네라며 짜증을 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좋은 뜻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아내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물러났다. 식사 시간도 점점 어색해졌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즐겁게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대화가 거의 없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보면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라며 시큰둥하게 반응했다. 어느 날은 이제 당신은 할 일도 없는 사람이 되었네요. 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찌릿했다. 35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내가 할 일 없는 사람이라니. 은퇴했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지 않나. 아내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는 점점 제외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부부 동반 모임에 함께 나가곤 했는데 이제는 남편들은 따로 만나세요라며 혼자 나가버렸다. 나는 집에 혼자 남아서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는 점점 우울해졌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집에 있으면 아내 눈치만 봐야 하고 이게 내가 꿈꿔온 노후 생활인가? 교직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학생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존중해주고 필요로 해줬는데 지금의 나는 정말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잉여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다. 뉴스를 보고 책을 읽어보려 해도 집중이 안 됐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색했다. 도움을 주려고 하면 거부당하고 그냥 있으면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정말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아내는 나를 보는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예전에는 그래도 남편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받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진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남편은 이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 내가 그렇게 짐스러운 존재인가?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가족 모임에서 일어났다. 며느리 생일이라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식사 중에 경제 이야기가 나왔다. 아들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라고 하자 아내가 갑자기 나를 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연금으로 겨우 사는 사람들이야. 퇴직금도 다 떨어져 가고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 아버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어.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다. 손주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나를 그렇게 말하다니. 며느리와 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소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그때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정말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나?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심했다. 아이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아들과 딸을 따로 만나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둘 다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냐고 묻기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무시하고 비하하는지, 나도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 아들은 처음에 나이가 들면 서로 성격도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중재하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가며 설명하자 점점 심각해지는 표정을 지었다. 딸은 엄마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했나요? 라며 놀라워했다. 나는 너희들 앞에서는 그래도 조심하시는 편이다. 평소에는 더 심하다고 말했다. 결국 아이들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삶도 존중받아야죠. 아버지가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울컥했다. 딸도 이제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우리는 아버지 편이에요 라고 해주었다. 그제야 내 결심이 확고해졌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재산 분할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정리해야 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갑자기 왜 이러냐며 당황해했지만 내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시원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서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네라고 말하더라. 역시 아내도 이 관계가 편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재산을 반으로 나누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빠듯해졌다. 하지만 나는 자유를 택했다. 원룸을 하나 얻어서 이사를 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었다. 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다. 이게 잘한 선택인가 싶어서 후회도 됐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적응이 되기 시작했다.
아무도 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 비난받을 일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 밥도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텔레비전도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고 아무 때나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래서 뭔가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나이가 있어서 일반적인 직장은 구하기 어려웠지만 야간 도서관 근무 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책을 찾아주고 간단한 상담도 해주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잘 됐어요 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다. 서예 학원에 등록했다.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졌다. 하모니카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연습하다 보니까 간단한 곡 정도는 연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몇 달 후에 아이들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왔다. 좁은 원룸이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더니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게 맞냐며 놀라워했다. 손주는 할아버지 집이 아늑해요라고 말하더라. 그날 손주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갔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고 손주는 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고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노후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구나. 물론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존중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무시당하고 비난받으며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빠듯하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편하고 자유롭다. 요즘은 새로운 일상이 만족스럽다.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운동을 하고 도서관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서예나 하모니카 연습을 한다.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전시회에 가기도 한다. 가끔 아이들이나 손주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진다. 물론 가끔은 외롭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크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준다.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한 중학생이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하고 묻는데 자세히 보니 10년 전에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서 동생을 데리고 온 것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됐어요. 지금도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 뿌듯했다. 그 순간 내가 살아온 35년의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에게는 할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 서예 수업에서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 농담도 하고 차도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어떤 할머니는 선생님은 글씨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네요 라고 말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도서관 일도 생각보다 보람차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야간 시간대라 주로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가끔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게 질문을 하기도 한다. 영어나 수학은 요즘 내용이 많이 바뀌어서 잘 모르지만 국어나 사회 같은 과목은 여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학생은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셨구나요. 설명을 정말 잘해주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교사 본능이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예전보다 빠듯해졌다. 연금과 도서관 급여로는 큰 사치를 부릴 수는 없다. 하지만 혼자 살다 보니 생활비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오히려 소박한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됐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교직에 있을 때 친했던 동료들 중 일부는 잘했다며 응원해주는 반면 일부는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직접 나를 만나본 사람들은 오히려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항상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는 혼자 여행도 다닐 계획이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아내와 함께가 아닌 혼자만의 여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아내의 취향에 맞춰야 했고 아내가 싫어하는 곳은 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일단은 가까운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갈 생각이다. 경주나 부여 같은 역사 유적지에 가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싶다.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본인은 직접 가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야 그 기회가 생긴 것이다. 건강 관리도 예전보다 잘하게 됐다. 아내와 같이 살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자주 마셨고 혈압도 높았다.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술을 거의 끊었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게 됐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에 나가서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는데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 대화도 한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남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최근에 아내와 사별하셔서 혼자 사신다고 한다. 서로의 상황은 다르지만 혼자 사는 어려움과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 그분은 혼자 살아보니까 자유로운 맛을 알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간다. 요리도 새로운 취미가 됐다. 결혼한 이후로는 아내가 모든 요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나는 라면 끓이는 것 정도밖에 할 줄 몰랐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요리를 배우게 됐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다. 밥을 태우기도 하고 국물을 너무 짜게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 점차 요령이 생기면서 이제는 간단한 반찬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됐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같은 기본적인 음식들을 만들 수 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때의 그 뿌듯함이란 누군가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지난 날을 반성하게 된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데 할아버지가 요리도 하세요? 라며 신기해한다. 아들과 딸도 아버지가 이렇게 살림을 잘하실 줄 몰랐네요. 라고 놀라워한다. 사실 나도 내가 이렇게 적응력이 좋을 줄 몰랐다. 가끔 예전 아내를 만날 때가 있다. 시장이나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치는데 서로 어색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한다. 아내도 혼자 살면서 나름대로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친구들과 여행도 많이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운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 둘 다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됐는지도 모른다. 더 이상 서로를 구속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느 날은 아내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기에 잘 지내고 있소라고 대답했다. 아내도 저도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평온하게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나 싶었다. 서로 부담 없이 서로를 탓하지 않고 그냥 안부를 묻는 대화. 이혼이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걸 알았다. 청소를 담당하시는 60대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서 좋다고 말씀하신다.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은 자식들과 갈등을 빚고 혼자 나와서 사시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만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모두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가고 있다. 서예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도서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아침 운동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는 예전 관계들과는 다르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이해할 수 있다. 몇 달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한 고등학생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고민 때문이었다. 나는 그 학생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며 상담을 해주었다. 장학금 정보도 알아봐주고 공부 방법도 조언해 주었다. 몇 주 후에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했다. 35년간 교사로 살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여전히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모니카 연주 실력도 많이 늘었다.
이제는 동요 수준을 넘어서 가요나 팝송도 연주할 수 있게 됐다. Let It Be 사랑으로 아름다운 강산 같은 곡들을 연주하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주기도 한다. 공원에서 연주하고 있으면 어떤 할머니는 옛날 노래같이 불러봅시다라며 같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그럴 때 정말 행복하다.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다. 건강검진 결과도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다. 의사 선생님도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셨길래 이렇게 좋아졌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 나는 솔직하게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정말 마음의 평화가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몸소 체험했다. 요즘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대학생들 중에는 진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 경험을 전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준다. 인생은 길다. 지금 당장 모든 걸 결정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주면 많은 학생들이 힘을 얻는다고 한다. 어떤 학생은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모님께는 말하기 어려운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럴 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낀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이 크다. 지금은 나만의 작은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무엇을 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내게 불평하지 않는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간다. 이런 자유로움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물론 때로는 혼자라는 게 서글플 때도 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나 몸이 아플 때는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금세 지나간다. 외로움보다는 자유로움이 훨씬 크고 불안함보다는 평화로움이 더 크다. 앞으로의 계획도 많다. 우선 하모니카 실력을 더 늘려서 작은 공연이라도 해보고 싶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연주회를 열면 좋을 것 같다. 서예 실력도 더 늘려서 언젠가는 개인전이라도 열어보고 싶다.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고 싶다. 사진을 배워서 여행 다니면서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생겼다.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문해 교육 봉사나 멘토링 같은 일을 해보면 의미 있을 것 같다. 교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야 깨달았다. 인생의 진짜 의미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은퇴했다고 해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6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확신한다. 가끔 지나간 40년의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면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 그 시간들도 내 인생의 일부였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나답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누구에게 미안해하거나 눈치 볼 필요 없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오늘도 나는 감사하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그 선택을 지지해준 아이들에게. 앞으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워나갈 것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